측천무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아주 냉정하고 비정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그녀의 결단력으로 당의 번영기를 열었던 거예요. 야, 이런 것도 모르겠네. 고종과 측천무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중에 큰아들 바로 이홍은 4살 나이에 측천무의 손으로 직접 태자의 자리에 앉혔던 인물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태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고 서서히 조정의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들이 강력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 제 아무리 측천무라도 권력을 이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황위를 이을 이 태자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도 이게 이상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숙비의 두 공주가 유폐되어 거의 40살이 되도록 출가를 못하고 있자 태자는 이를 측은히 여겨 고종 황제에게 혼사를 건의했다가 황후가 노하여 태자 이홍을 독살했다. 자기 아들을. 일찍이 측천무가 죽인 소숙비의 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 태자에게 독을 먹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태자로 착봉시키기 위해서 이 정적들까지 제거했던 측천무가 직접 아들을 독살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이후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장남보다도 이제 더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좋아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요. 또다시 측천무가 밀려날 게 뻔한 상황인 거죠. 결국 태자가 된 지 5년 만에 둘째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결국 폐위시키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엄마야.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이제 당연히 측천무는 셋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게 됐어요. 이 정말 무서웠겠어요. 이 형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기 싫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683년 또다시 측천무의 운명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인 고종 황제가 5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와. 결국 셋째 아들인 이철이 당나라의 4번째 황제인 중종에 즉위하게 됐어요. 그는 황제 자리에 오르자 어머니가 권력을 장악한 그런 상황을 뒤집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즉각 측천무의 귀에 들어가고 무서워. 중종이 황제에 즉위한 지 단 2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까지 보내버리게 됐어요. 황제를 어떻게 폐위를. 이럴 거면 아들을 왜 낳았어? 이제 측천무는 막내 아들 이단을 당제국의 황제로 안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측천무는 넷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예종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도 징하다. 어떻게 황제에 오를 생각을 하니?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측천무는 아예 궁궐에 가둬놓고 외부와는 소식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감금. 마지막 아들까지 저렇게 견제한 걸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즈음 측천무는 이제 자신이 직접 황제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30년 가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온 측천무로서도 섣불리 실행할 수가 없었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측천무는 황희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친정인 무씨 가문을 당나라 최고의 집안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측천무가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행보는 역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심지어 그동안 편을 들었던 신하들마저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측천무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경업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측천무를 지지해온 고위 대신의 손자였는데, 근데 그런 측천무에 대해서 가족은 물론 황제와 황후까지 끔찍하게 죽인 천하의 악녀라고 비난하는 글을 전국에 배포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이 앞에서 본 측천무에 대한 그 살벌한 경문,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게 나온 이거구나. 거구나. 사악한 무리와 가까이 하며 충신과 인재를 해치고 형제 자매를 도살하였으며 군주와 황후를 시해하였다. 이에 정의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어 이 요망한 자를 척결하려고 한다. 이 글은 곧 측천무에게 보고가 됐는데 측천무는 자신에 대한 적나라한 비난을 읽으면서 오히려 웃음을 보였다고 해요. 측천무는 즉각 반란군의 3배나 되는 3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에서 반란에 대한 음모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측천무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반역자를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폈는데 측천무는 사람들이 한층 더 밀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24시간 밀고를 할 수 있는 상자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비치했던 거예요. 이 동괴라고 불린 이 함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투서 내용을 다르게 받았어요. 동쪽은 인재를 추천하는 내용을, 남쪽은 조정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서쪽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북쪽, 이게 바로 밀고용이었던 거죠. 과연 이 상자를 이용하는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의외로. 그치. 상자가 설치되자 밀고가 사방에서 빗발치게 됐습니다. 이 자치통감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측천무는 밀고자가 농부이든 나무꾼이든 모두 만나주었다. 밀고한 말이 마음에 들면 관직을 내렸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책하지 않았다. 이 밀고를 해서 반역자를 잡으면 관직을 받을 수 있고 또 반역자가 아니더라도 죄를 묻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쉽게 밀고를 했던 거죠.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이게 어디서도 바로 죄도 없는데 저 집에 앙심 품어가지고 그냥 허위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죄 없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측천무는 밀고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을 통칭 홍리라고 했어요. 이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는 아주 무서운 관리라는 뜻이에요. 이 관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밀고를 접수했고 또 모반을 도모하는 관리들을 고발하기도 했던 거죠. 비밀 경찰 같은 거구나. 그럼 밀고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비밀 감옥까지 만들어서 밤낮으로 고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관리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아주 끔찍한 고문을 계속했죠. 오. 잔인하다.
또 한 가지로 그 당시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새로운 형벌 기구만 10몇 가지를 새로 발명을 했다고 하고 그런 형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엮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나온 책이 나직경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일단 큰 항아리 안에다가 사람 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불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항아리 속에서 서서히 타 죽도록 그냥 그렇게 삶아지는 거네요. 아니, 쪄지는 거네요. 그렇죠. 쪄지는 거죠.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갈비뼈도 한 대 한 대씩 부러뜨리고 손도 10손가락 손톱에 바늘 같은 걸로 하나하나씩 집어서 넣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허위 자백을 하고 심지어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애원을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당나라 황실 족보에 올라있던 주요 가문들이 상당 부분 멸족당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참혹한 숙정이 몇 년씩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감히 반란을 꾀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반대파를 아무리 죽여도 측천무는 황제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서? 그렇죠. 바로 여성인 측천무가 황제가 되기 위한 명분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때 측천무에게는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절실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교, 도교 경전을 샅샅이 봐도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작은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측천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강에서 주웠다면서 하얀 돌을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에 성모가 세상에 나타나 제왕의 업을 길이 번창케 하리라. 정말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런 예언이 적힌 돌이 정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사실 이건 모두 측천무의 조카가 꾸민 한편의 연극이었던 거죠. 진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측천무는 그래도 이 돌을 받고 몹시 기뻐하며 크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돌에 새겨진 성모라는 말을 따서 자신의 호칭을 성모신왕으로 바꾸고 이 문무백관과 백성들을 로양으로 불러서 하늘의 성대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측천무는 또 한 가지를 이용하는데 바로 불교였어요.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측천무가 대운경이라는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성 황제에 대한 예언을 새롭게 넣은 거예요. 천년은 중생을 위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신하들은 이 여인을 받들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황제가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이런 쇼를. 아니 이미 황제인데. 그러자 측천무의 측근들은 한술 더 떠서 측천무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다 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 미륵불이란 것은 불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의미하는데 측천무가 바로 그 부처라는 거예요. 민심이 측천무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무백관과 수만 명의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몰려들어 측천무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운동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90년 9월 이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황제로 즉위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결국 본인을 신격화해서 황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天命所归，五洲当兴，志德配天，化及草木，臣以感用。 당시 67세의 황제가 된
측천무의 정식 칭호는 측천금륜 대성신황제, 그래서 줄여서 성신황제라고 불렸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대략 60세 정도였는데 측천무는 이 엄청난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천하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쓴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장수를 누리게 도와주는 이 도교의 양생술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고종의 후궁들은 막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네. 그래, 그렇지 뭐. 이에 측천무에게도 특별히 총애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남총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이 남총에는 보통 어떤 남자들인가요? 이 측천무의 첫 번째 남총으로 알려진 사람은 풍소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이었는데요. 몸이 아주 단단하고 건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너무 마음에 들은 나머지 그 사람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을 설회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리고 나중에는 대장군이라는 관직까지 내려주게 된 거죠. 그는 측천무의 침소를 드나들면서 큰 총애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도 측천무의 남총 사람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는데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측천무 나이 73살이 되던 해에 만난 장씨성의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다 아주 20대 제주도 70세 빼어나게 뛰어났다. 10살 차이. 그리고 아주 제주도 빼어나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또 피리와 비파를 신들린 듯이 연주하고 아주 춤 솜씨까지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측천무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여러 벼슬도 내리고 침실 수발을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 관청을 공학감이라고 해요. 이 장씨 형제 중에서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던 거죠. 대놓고 했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천하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서 출세해볼까?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겠죠. 이 남자들은 측천무의 눈에 들기 위해서 관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했고 와.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혹은 미모가 뛰어난지를 과시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이 측천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뭐 풍문에 의하면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3,000명이네, 뭐 3,000 남총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긴 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나라 그 당시에 남자 황제들은 후궁이 일단 120 몇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 현종 때는 궁녀만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 무측천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하는 거죠. 왕일 씨 근데 양생술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측천무는 장씨 형제와 같이 지낸 덕분에 내가 많이 젊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 통감에 따르면 측천무의 나이가 70세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측천무가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